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던 건 이것을 만들었던 다시 이렇게 자연의 숫자로 신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던 건 귀신을 자연의 순환으로 생각했던 옛사람들의 사유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신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더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축적되어 있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신주를 사용했던 학자들이 합리적으로 좀 사유를 하기 위해 고대부터 있었던 개념인 귀신이라는 개념을 자연의 순환으로 해석하기는 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귀신을 인간의 모습과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귀신이 자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조상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신주에 상징적으로 드러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귀신의 의미는 송대 이후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12세기부터 13세기에 해당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학자들의 생각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 귀신이라는 글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들이 생각한 의미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운이 좋게도 우리는 현재 남아있는 금문, 즉 청동기에 쓰인 글자를 통해 이 글자가 본래 어떤 의미에서 출발했는지를 추측하고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귀신이라고 할 때의 귀자는 가면 혹은 두건을 쓴 무당의 모습을 가져와서 만든 글자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가면 혹은 어떤 두건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면 혹은 두건을 쓴 무당이 조상신의 제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즉, 처음 귀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조상신의 제사와 연계된 형태로 쓰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자를 한번 볼게요. 신이라는 글자는 귀라는 글자보다 조금 나중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금문에는 번개를 나타내는 그 신자와 제사를 나타내는 글자인 지금의 시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번개를 보면 반짝이면서도 불을 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자연의 현상을 보고 고대인들은 마치 우리 외에 이 장대한 자연을 관장하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것을 신이라는 글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귀라는 글자에는 조상신이라는 의미가, 신이라는 글자에는 자연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니 우리가 이 귀와 신을 붙여서 귀신이라고 부르면 조상신과 자연신을 모두 일컫는 글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대 이전에도 귀신이 조상신과 자연신을 통합해서 부르던 글자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의의 신주 형식에 대한 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염상 오픈 위 원수, 촌지하, 늑전 위액, 이판지, 일거전, 이거후, 함중이서, 작, 성, 명, 항, 합지, 식어부, 규, 기방이 통중, 여, 신후, 삼지일, 거, 이푼지하, 분도기전이 서, 속칭.
자, 해석을 좀 해보면요. 먼저 염상 오픈 위 원수라는 것은 이제 오픈을 깎아서 원형의 머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깎을 염자거든요. 그리고 촌지하, 그 촌의 아래에는 늑전, 늑전 위액이라고 해서 이때 늑자는 색이다, 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파서 액, 이마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 판지, 그것을 쪼개서 일거 전, 이거 후는 하나는 앞에 두고 그 두 번째 것은 뒤에 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함중, 이 서, 작성, 명항이라고 하는 것은 함중을 파서 그 가운데를 파서 그 작, 성, 명, 항을 쓴다는 의미고요. 합지, 시거, 부라는 것은 그것을 합해서 이제 발받침에 세워둔다는 것입니다. 규, 기방이 통중. 이제 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개념입니다. 규는 그 옆에 뚫어서 가운데를 통하게 하고 여, 신후, 삼지, 일. 이것은 몸체와 같이 3분의 1의 두께이고 거, 이푼지하, 이푼의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도, 기전이, 서, 속칭. 자, 그 앞을 분으로 칠해서 속칭을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의 뒷부분을 한번 읽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전체를 읽어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를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머리라고 해석한 부분, 원수, 그리고 이마라고 해석한 부분, 액, 몸체라고 해석한 부분, 신, 받침이라고 한 부분, 부, 이 글자들의 사람들의 신체와 관련된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받침 부분은 그 부라는 글자는 발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체를 보면 발등에 의지해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죠. 이것처럼 어떤 사물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은 이 발등, 발받침 부자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렇게 신주의 구조를 지칭할 때 신체와 결부된 한자어를 사용한 것은 과거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학자들이 신주를 마치 사람의 신체와 같이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주의 모형에 대해서 한 학자는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은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발목 아래 양쪽 발의 형태가 거의 사각형을 취하고 있듯이 신주 윗부분의 둥근 형태는 두개골을, 받침대는 다리를 표현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물론 충분한 문헌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헌적 근거라고 하는 건 과거 이것을 사용했던 어떤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한 학자가 있다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은 고대 재래에 있던 시동제도와 상대에서 신주를 만들기 전까지 사용하는 혼백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시사점을 주는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주가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 이전에 시동이 신주를 대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삶의 기초를 알려주기에 만들어진 소학이라는 기본서에는 약부, 좌여시, 이벼제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약부라는 건 무릇이라는 뜻이고요. 좌여시라는 것은 앉아있는 것이 마치 시동과 같다. 입여제,
일어나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재개하듯이 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유명한 문장에서도 보시면 그 시자, 시동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렇다면 시동과 같이 앉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소학에 나오는 이 구절은 사실은 얘기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얘기 중에서도 공례편이라고 하는 장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같은 편에 나오는 좀 다른 문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왈, 군자, 포손, 불포, 자. 차언, 손, 가이, 위, 왕부, 시. 자, 불가, 이위, 부시. 위, 군시자, 대부, 사, 견지즉, 하지. 군지, 소, 이위, 시자, 즉, 자하지. 시, 필식, 승필이, 괴.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이런데요. 이제 예왈, 얘기에 말하기를 군자, 포손, 불포자. 군자는 손자는 앉지만 자식을 앉지는 않는다 라고 합니다. 문장이 좀 어렵죠? 그 다음 문장이 이것을 해석해줍니다. 차언, 손, 가, 이위, 왕부, 시. 자, 불가, 이위, 부시. 이것은 손자는 할아버지의 시동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은 아버지의 시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자, 위, 군시자, 군자의 시동이 되기로 한 자는, 사실 여기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집안입니다. 대부, 사, 견지즉, 하지. 대부와 사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를 보았을 때 바로 이제 내려온다는 건데, 수레에서 내려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군지, 소, 이위, 시자. 이제 임금이 시동이 될 자를 알아보았을 때는 즉 자하지. 스스로 내려와야 돼요. 어디에서? 수레에서. 시는 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재밌는 문장입니다. 시동은 반드시 뭐뭐 하는 채 식을 한다. 승필 이괴라. 이제 시동이 어디인가 수레에 탈 때는 반드시 괴라는 안석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손자가 할아버지의 시동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제사라면 그 손자가 지금의 신주 놓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마치 할아버지를 정말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듯이 할아버지 혈통의 손자를 음식 앞에 앉혀두는 겁니다. 이 원나라 시대의 학자인 진호라는 학자는 이 시동을 해석하면서 귀신을 본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시듯 이 시동을 모시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시자, 왕의 집안의 시정이 되었을 때는 그 왕의 아래에 있는 사나 대부들은 모두 이 시동을 마치 왕의 집안의 귀신을 대하듯 대해야 되며, 왕 또한 이 시동이 자신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므로 예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반면 시동은 할아버지처럼 여겨져야 하면서도 왕한테는 존경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한테 예를 차리는 척만 해야 된다고 해서 식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참 복잡하면서도 재밌지 않나요? 자, 앞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또 이 함중이라는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다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함중, 이, 서, 작, 성명, 항. 합지, 식어부, 분도, 기전, 이, 서, 속칭. 자, 앞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따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함자는 함정이라고 할 때의 함자로 움푹 파여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림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죠.
어떤 사람은 이 함중이 마치 관을 묻기 위한 구덩이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마치 관을 묻은 후 구덩이를 메우듯이 다른 구조물, 앞에서 이제 하나는 앞에 둔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신주를 만든 후에는 이 함중 안에 쓰여진 내용을 볼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도 않는 함중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 이 글에서 보면 작, 성, 명, 항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의 품계와 성씨 이름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여기에 더해서 본관이나 자를 적어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품계라는 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생전에 관직의 등급, 즉 벼슬을 말하고요. 본관이라는 건 내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이 성을 처음 썼던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본관입니다. 김씨라고 해서 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다음 성과 이름을 작성하는데요. 이처럼 품계나 본관, 성씨, 이름, 자와 같은 것들은 당시에 비교적 사적인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신주 시계에 의하면 이 함중의 내용은 겉으로 공식적으로 보여지진 않으니까요. 또 함중 안에 적힌 내용 대신 함중을 덮는 덮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그 속칭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속칭이란 우리가 세속에서 이르는 보통 세속에서 이르는 말이라고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속칭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속칭이라는 단어는 세속 속자를 사용하고요. 신주 겉면에 쓰는 속칭은 무리 속자를 사용하죠. 이 속칭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그 대상을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 해당하는 내용은 고조, 증조, 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조 할아버지를 부를 일이나 들을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증조 할아버지 혹은 또 할아버지 정도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와의 관계, 제사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주의 주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신주 바깥에 보이도록 작성하는 것을 속칭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속칭에 더해서 이제 관직명이나 호를 적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함중 안에 적었던 호칭은 어렸을 때 사용하고 잘 이제 커서는 사용하지 않던 내용들이라면 바깥에 적는 호는 다른 사람들이 예를 갖추어 불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신주에는 망자의 사적인 이름과 공적인 이름이 모두 적힙니다. 마치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신주는 자연의 운행을 상징하기도 하고 망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신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귀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데요. 자연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신주로 나타난 귀신의 두 모습, 즉 자연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이 상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모습에 인간적인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태국도를 떠올려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최근 한 연구에서는 이제 큰 의미에서 자연적인 부분을 귀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이 안에 인간에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혼백이라고 나눠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앞강의 태극도설로 치자면 음양의 순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큰 의미에서의 귀신이고, 자, 쭉 내려와서 이것이 실제하는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그 생명이 삶을 다했을 때 음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이 부분이
귀신 중 일부인 혼백이라는 설명이죠. 귀신은 자연 만물에 해당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혼백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심주의 겉모습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적힌 이름이라던가 그 바깥에 적힌 호칭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주로 조선시대 학자들이 표본으로 삼았던 주작 아래에 실린 신주의 형식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상징적인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신주라는 물건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